중국과 이거 다 했는데 또 아니 원래 우리 그런 사람들이라니까. 이번 방송은 그러니까, 처음이다. 여기 사람들은 다 영민이들이다. 롱런의 비결이에요. 우리는 알죠. 하지만 시청자 중에 이 방송을 우리 처음 연기하는 보시는 거라니까. 우리.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게 뭔지 아세요? 뭐요? 시청자들은 다 아는데 여기만 모를까봐. 그럴 가능성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들 스킵할까봐. 자, 역사 속 인물을 내내 마음대로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 역사 내피셜 근원 152화 시작합니다. 네, 오늘도 역사 스토리텔러 김재원 교수님, 역사 속 근원의 심리분석가 배상훈 교수님, 오창석 작가, 박가영 아나운서 함께 합니다. 자, 높은 확률로 우리 신검지 작가는 네. 현장에 안 오잖아요. 네네네. 제가 봤을 때 1년 이상 모니터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왜 계속. 제가 1년째 김재원 교수님이라고 쓰는데 1년째 선생님으로 돼 있어요. 아, 이건 내가 곤조. 일부러 얘기 안 하거든요. 언제 바꾸나 보려고. 곤조. 곤조면 이 정도면 곤조지. 곤조 아니면 모니터링 안 하는 거예요. 예. 제가 봤을 때 모니터링을 안 한다에 예, 제 손모가지를 걸겠습니다. 제가 일부러 1년을 참고 얘기 안 했거든요. 아무도 얘기하지 않고. 아무도. 아하. 네. 김재원 교수님이 된 지 1년이 됐는데 지금. 아니면 본인 스스로의 마음 속에서 아직까지 교수라고 부르기 싫어요. 영원한 김 선생님. 네, 의도한 건 아니겠지만 원래는 교수님이라는 표현 잘못된 표현이에요. 그러면요. 선생님이 맞아요. 아, 근데 그래? 걔가 그걸 알고 그렇게 하진 않았을 거예요. 두 표현의 차이는 뭔가요 혹시? 관품 관직이라고 표현하는데 네. 이게 직이잖아요, 직. 네네. 그 교수 직을 김재원이라고는 하지. 그렇죠. 그래서 아. 그냥 교수 김재원이라고 하던가 김재원 선생님이라고 하던가 아. 그렇게 해야 되는데 마치 교수라는 게 뭐 엄청 대단한 것처럼 이게 한국 사회에서 그게 되면서 그냥 교수님 하는 게 붙여진 거죠. 그러니까요. 원래도 학교에서도 학생들이 선생님 부를 때 선생님이라고 불러야지 교수님이라고 부르는 거 다시 잘못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지. 배상훈 경찰님. 아 그런 거랑 비슷한 그런 거랑 거예요. 비슷한 거지. 네. 예. 예. 이거 원래 잘못된 뭐 표현이에요. 의사 선생님한테 누구 의사님 이렇게 부르는 거랑 비슷한 거긴 네. 하죠. 근데 신검지 작가가 그걸 생각해서 그렇지. 선생님을 치진 않았을 거고. 예. 그런가요? 네. 좋게 한번 포장을 하려면. 자, 오늘 얘기했는데도 안 모른다. 진짜 모니터링 안 하는 겁니다. 니들은 떠들어라. 나는 쓴다. 이거.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모른다. 안 한다. 단톡방에서 반응이 없다. 네. 100%입니다. 이건 확신범이죠. 확신범이죠. 예. 아, 뭐 오프닝을 빼고 들을 수도 있고. 네. 예. PD 언질 주지 마요. 어? 자, 이번에는 확실하게 제가 부비 트랩을 설치했으니까 잡히나 안 잡히나 봅시다. 네. 자, 지난주에 저희가 네. 그 특별 기획으로 준비했던 가족의 역사 아, 반응이 예. 굉장히 좋았습니다. 특히나 우리 배상훈 교수님 가족사가 진짜 대한민국의 현대사를 그대로 담고 있어서 특히나 아픈 부분을 그대로 담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좀 감동하시기도 하고 슬퍼하시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네, 저도 들으면서 마음이 묵직하더라고요. 네, 김재원 교수님도 굉장히 좀 표정이 안 좋으셔가지고 자기가 준비한 가족의 역사보다 더 되게 그 관심도가 높아서 좀 삐지셨나 했어요. 아니 제가 거기에 뭔가 말을 덧붙이는 게 예의가 아닌 거. 정작 김전은 교수님이 준비해 오신 걸 못하고 맞아요. 너무 미안했어요. 아니요. 근데 그게 뭐라 그러지? 저는 글로만 보잖아요. 글로 본 사람이랑 그걸 직접 겪은 사람의 어떤 그런 묵직감의 차이는 네. 다를 수밖에 없는 거고 거기에 뭐 제가 몇 자 더 읽었다고 뭔가 살을 붙이는 것 자체가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하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재원 교수님의 가족사하고 오창석 작가 가족사는 아직 못 다뤘으니까 네. 나중에 또 조회수가 좀 떨어지면 아, 예. 달콤하게 가져오겠습니다. 좀 이렇게 해서 그냥 가져오면 재미없잖아요. 네, 여기 또 이야기 많을 거예요. 천하장사 집안이고. 우리 할아버지가 왜 120kg였는지 네, 달콤하게 불어오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정월 대보름이 2월에 있잖아요. 네. 이때 이제 저 불엄이라 그러죠. 이제 불엄을 깨먹으면서 자, 건강을 기원하는 그런 고유의 명절입니다. 자, 오곡밥도 먹고요. 네. 이게 뭐 언제부터 역사가 있었는지는 저희가 뭐 이렇게 자료가 남아 있는 건 없죠, 사실. 근데 이거는 세계 공통이에요. 세계 공통이에요?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좀 크리스마스 편에서 다 했거든요. 아 그래요? 저 기억납니다. 정월 대보름을 전 세계가 한다고? 쥐불놀이 한다고 아니야. 스위스에서 쥐불놀이 한다고? 네. 날짜가 지금 쭉 보시면 그 크리스마스가 왜 세계 공통으로 노는 날이었는지도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쵸. 그게 네. 해가 제일 짧은 날이죠.
동지. 1년 중 가장 해가 짧은 날이에요. 그때부터는 이제 달이 차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정월대보름은 새해 첫 보름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한 기울었던 그 달이 처음으로 완벽하게 차오르는 날이기 때문에 이때까지는 원래 다 놀아요. 네. 그냥 뭐 농사 그때는 이제 농경사회였으니까 네. 농경사회 때 뭐 동지부터 정월대보름까지 할 일이 없어요. 네.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쌓여 나왔었던 곡식을 이때 그냥 먹으면서 서로 술 먹고 노는 한 달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딱 정월대보름까지. 저희 때는 진짜 쥐불놀이 했어요. 깡통에다가 네. 돌려서. 저도 기억납니다. 어렸을 때 했던 거. 그렇죠. 막 아버지가 그거 만들어 주셔가지고 깡통에다가 이렇게 구멍 뚫어서 막 거기다 넣고 막 돌리고. 아, 불 많이 났어요. 그렇죠. 네, 불 맞아요. 많이 났는데. 불 많이 나요. 근데 이제 시골이니까 사실은 뭐 다 논이니까 네, 논이니까 그렇죠. 상관없어. 불 나면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죠. 꺼지면 그게 그렇죠. 다 아니에요. 거름되고 뭐. 아니에요. 산불 많이 났습니다. 아, 제가 정월대보름 때 산불 많이 네, 났어요. 맞아요. 쥐불놀이 하다가. 쥐불놀이 하다가 산불 많이. 왜냐면 지금 제일 건조할 때잖아요. 그렇죠. 건조할 때이기 때문에 불 많이 납니다. 근데 이게 뭔가 어른들이 공인한 불놀이가 맞아요. 가능한 그렇죠. 날 맞아요. 이렇게 돼가지고 엄청 했던 기억이 나요. 네. 네. 그땐 그런 거 안 먹나요? 호두 이런 거. 부럼. 그런 거 안 먹었나요? 저희는 그래도- 이로 깨서 먹어야 맞아요. 그 진짜 건강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그때 그래도 이도 많이 나갔어요. 그렇죠. 진짜 그러면 안 어. 돼요.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대한항공 일가가 진짜 없다. 마카다미아 마카다미아 다 먹어서. 예. 그래서 땅콩은 많이 까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죠. 두 개가 이제 하나에 네. 들어가 있으니까. 네. 그리고 그 귀발 기술은 뭐예요 그러면? 이때인가요 아니면 다른 데인가요? 귀발 기술이 뭐예요? 귀발 기술. 뭐 들어봤는데. 귀발 기술이 뭐지? 귀발 기술 들어봤는데. 먹는다고 하는데 그건 정월대보름은 아닌가? 그거 모르겠네. 그거 모르겠어요. 저도 귀발기 술이라는 이 귀 명칭 발기. 얘기는 들어봤어. 귀 발기가 아니고 귀도 귀를 발기 밝게 밝게 할 때. 귀 발기에 귀를 발기할 수가 없어. 귀도 쓰세요, 교수님? 무슨 말을 하나 싶었어. 예. 그런 건 없었나? 찾아봐야겠다. 근데 그런 건 있어요. 어. 이제 그날 깨어나서 첫 번에 더위 사가라. 그거를 맞아요. 잠결에 그 뭐 대답하면 이제 더위를 들어가 그런 거 있어요. 네, 아니 근데 맞아요. 국어 사전이 있네. 있어요? 네. 음력 정월 대보름 날 아침에 마시는 술. 이날 아침에 찬 술을 마시면 귀가 밝아지고 귓병이 생기지 않으면 한 해 동안 좋은 소식을 듣게 된다고 한다. 그게 있다고 합니다. 역시 저희도- 선생님이라고 다 아는 건 아닌데. 휴거는 이 박사님 데리고 와서 물어보세요. 미신 아니에요, 미신. 이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아, 긁혔다. 진짜 긁혔어. 여기서 진짜 화내면 안 돼. 화내면 안 돼. 화내면 안 돼. 이건 역사학의 범주가 아닙니다. 네네. 아니 왜 술부심도 좀 있으시잖아요. 예, 그럴 수는 있는데. 아, 참네. 자, 오늘 계기로 좀 아시면 좋을 것 아, 같아요. 예, 공부를 좀 해놓겠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2월 3일에 저희가 녹화를 하고 있는데 고양시 기준으로 최저 기온이 영하 10도예요. 오늘 입춘입니다. 맞아 입춘. 오늘 입춘이에요? 오늘 입춘입니다. 아, 내일 영하 체감 온도 영하 22도까지 내려간다는데 입춘이군요. 알겠습니다. 그 뭐 좀 금방 또 따뜻해질 것 같은 느낌은 있어요. 그죠? 한참 좀 따뜻하다가 네, 맞아요. 갑자기 좀 찾아온 추위라서 맞아요. 약간 그 이게 좀 꽃샘 추위라고 하기엔 좀 빨리 온 그쵸, 거고. 그쵸. 네. 자, 알겠습니다. 워낙 감기 환자가 많아가지고 다들 건강 좀 유의하시기를 바라겠고. 그럼 정월대보름은 또 중국에서 또 하잖아요. 몰라요. 저월도 모른다니까. 모르는 게 정월 많네. 아셔야 돼. 아셔야 되는 거 중국에서 아니에요? 정월대보름 하는 줄을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아니 우리나라랑 좀 풍습을 같이 공유하는 게 몇 개 있잖아요. 예. 아, 예, 뭐 그렇겠죠. 음력설. 아, 음력설. 그렇죠. 그런 거는 이제 그렇죠. 동아시아가 다 공유하는 네. 거니까. 추석도 공유하나? 공유합니다. 네. 뭐 춘절? 네. 춘절은 뭐예요? 중국 춘절. 그게 설일걸요. 아, 그죠. 춘절이 설이고. 그거 아는 척하면 또 화교 가짜 뉴스가 납니다. 아니 안 그래도 오늘 주제가 또 이제 중국이라서. 중국 혐오에 관련된 네. 내용을 저희가 또 준비를 했는데 그 뭐냐 말도 안 되게 막 좀 자기네 마음에 안 들면 다 저기 화교라고 막 이렇게 가짜 뉴스가 나와가지고 제일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어. 그 뭐 무슨 연대에 거기 사람을 그 요번에 그 반탄핵 운동을 했던 네. 그 사람은 화교 출신이라고 지들끼리 막 싸우는. 네. 아, 이번에 그 영장 그 했던 네. 판사 보고도 이름이 중국인이라고. 네.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네. 아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에 대한 혐오 정서가 과연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 오늘 좀 이야기를 나누면서 네. 좀 배워보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호불호가 있을 수 있죠. 네, 네. 왜냐하면 또 중국하고 얽힌 역사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럴 수 있는데 이게 혐오하고는 또 다른 다르죠. 문제잖아요. 네. 사회적으로 혐오하는 것과 네. 개인적으로 뭐 호불호가 있는 것과는 분리가 돼야 되는데 요즘 그런 것들이 좀 모호한 것 같아서 왜 그렇게까지 됐을까 이런 이야기를 오늘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광고 갔다가 오늘의 본 주제로 넘어갈게요. 제대로 만든 옷 TBH샵. TBH샵은 한국 토종 패션 기업 TBH글로벌을 전개하는 온라인 공식 쇼핑몰입니다. 2천만 직장인의 데일리웨어 마인드브릿지, 국내 최초 3팩 티셔츠 베이직하우스 여성 캐주얼 주시 주디의 자선물로 좋은 소재로 꼼꼼하게 만든 고퀄리티 의류를 합리적인 가격에 선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매일 아침 뭐 입을지 망설이는 남성분들 더 이상 고민하지 마시고요. 평일부터 주말까지 TBH샵에서 제안하는 코디대로만 입으면 깔끔하고 멋진 도시 남자로 변신할 수가 있습니다. 높은 물가 때문에 옷 사기 부담되시는 분들은 회원 가입하시고 카카오톡 친구 10%, 신규 회원 웰컴 쿠폰 팩 5종, 앱 다운로드 만원 쿠폰을 이용하시면 더욱 합리적인 가격으로 쇼핑할 수가 있습니다. 제대로 만든 옷이 필요할 땐 네이버에서 TBH샵 검색해주세요. 네, 자 TBH샵 오늘 저죠. 싹. 야 깔끔한 도시 남자. 아 저희가 지난주에 배 교수님이 진짜 한골 탈퇴했어요. 그렇죠. 한골 탈퇴. 와. 이것도 마인드 브릿지의 아니 근데 교수님이 고르신 거야? 누가 골라줬어요? 제가 고른 거죠. 잘 고르셨어. 잘 어울립니다. 바지부터 네. 개비했습니다. 네. 바지도 너무 깔끔해. 네, 딱 좋아요. 싹. 이야. 슬랙스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아. 직장인들이 사실은 출퇴근할 때 야.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야 배상훈 올해 장가 가겠는데? 오래 가게 이걸로? 좋아. 이거 교수님 방송 시작하고 이렇게 흡족해야 하는 분이죠. 너무 좋아. 죄송한데 그 맨날 하고 다니시는 빨간색 머플러 있잖아요. 이건 좀 태우죠. 태우고 이거 정월 대보름 때 태우죠. 태우고. 네. 아, 태우고 TBH샵에 머플러도 팝니다. 그 왜 겨울 내내 그 가로수 나무에다가 집 이렇게 해놔가지고 거기에 병충해 모이면 태워버리잖아요. 그것처럼 그 빨간 머플러는 태웁시다 우리. 근데 너무 편하고 좋아요. 아, 원단이 딱 되게 좋고, 좋아요. 딱 좋고 예. 어. 안쪽도. 저도 싹 다. 교수님도 되게 잘 어울리세요. 교수님이 평소에 선호하는 스타일이랑 또 딱 맞죠? 거기 거의 다 제가 원하는 스타일이 있어서 어. 그냥 골라 담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골라 담았어요. 맞아요. 그 부작용이 워낙 이제 자주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죠. 옷이 싸고 괜찮은 옷들이 많으니까 네. 저도 시간 나면 자꾸 어플 설치해놓고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네, 어플 이용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어플 네. 가입하시면 또 거기에 따른 혜택이 주어지니까 이 검색 통해 가지고 포털 통해 가지고 들어가시는 것보다 어플 통해 들어가시는 걸 좀 추천드립니다. 아 그리고 배송이 이렇게 빠를 줄이야. 그렇죠. 바로 왔어요. 네. 바로 왔습니다. 아 연휴였는데 심지어. 저도 연휴 기간 네. 동안에 왔어요. 아 굉장히 배송이 빠르다는. 아, 거. 칼배송 해야죠. 네. 제가 입은 요것도 주시주디. 주디. 네. 상큼한 이쁜이들 네이비 많으니까 스타일이네. 네. 한번 구경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가영 씨가 요즘 저 주시주디 TBH 옷을 좀 많이 입으시는 것 같더라고. 맞아요. 다 잘 제가, 어울리는 것 같아. 네, 요즘 방송에서 입는 옷들 거의 TBH 샵에서 네. 구매한 옷들입니다. 김묘성 씨도 저 우리 채널의 대표적인 패션 거지였는데 아 그렇게까지. 패션 거지였어요. 근데 원래 잘 입지 않았어요? 왜 근데 김효성 씨 도죠? 예, 니도 예. 거지? 근데 무서운 TBH를 일이지. 만나고 진짜 사람이 달라졌습니다. 어. 네. 예. 자, 여러분들도 달라지실 수 있습니다. TBH 어플 설치하시고 많은 이용 부탁드릴게요. TBH 샵이었습니다. 지인이 가입해달라던 보험료는 많이 내고 있는데 과연 보험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는 보험인지, 또 부모님이 물려주신 오래된 보험, 요새 질병에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인지, 자꾸 갱신되는 보험, 이 모든 보험들 보험장터에서 체크해 보실 수 있습니다. 역사내피셜 그놈 구독자분이 건강검진을 앞두고 보험장터로 문의하셔서 기존 보험 점검 요청을 하셨는데 80세 이후에 보장이 하나도 없어서 암보험 포함해서 종합보장 100세를 보완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험 가입 후 3개월 후에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폐암 진단을 받으셨고요. 수술을 하셔서 암 진단비 5천만 원, 수술비 1,095만 원까지 지급을 받으시고 보험료 납입 면제도 받았다고 합니다.
건강 검진 전에 보험 점검은 필수입니다. 상담은 전화 1544-5788 또는 카톡에서 보험장터 아이디 JK6003, JK6003을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거나 인터넷 보험장터.com으로 문의 주시면 상세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유튜브나 팟빵은 URL로 바로 연결됩니다. 네. 자, 여기 사연 이야기 들어보니까 천만다행이네요, 진짜. 그렇죠. 아주 다행이에요. 제때 하셔가지고 조금이라도 늦었으면 이거 크게 손해 보실 뻔했는데, 자, 이 수술도 잘 받으셨다고 하고 보장도 제대로 받으셨다고 하니까 천만다행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인생에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모릅니다. 몰라요. 네, 특히나 요즘은 불확실성이 너무나도 뚜렷해지는 세상이어서 보험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좀 여러분들의 앞날을 좀 대비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자, 보험장터 통해서 여러분들의 기존 가입되어 있던 보험 혹은 새로 가입할 보험들 다 좀 상담 받아보시고 점검하셔서 한번 개비를 하시면 확실히 똑같은 가격에도 많은 보장을 받거나 아니면 똑같은 보장이지만 더 적은 보험료로 받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웬만한 분들은 상담 받아보시면 다 문제가 조금씩 있더라고. 왜냐하면 보험에 가입하는 절차들이 보면 제대로 알고 가입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그럼요. 대부분 지인 추천, 지인 영업 당해가지고 야, 들어달라니까 아이 그래 나 하나 뭐 들어줄게 해서 다 이 보험 가입하는 경우가 태반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보험일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합니다. 자, 그러니까 보험 장터 통해서 어쩔 수 없이 계속 내야 될 보험이라면 최대한 좀 이렇게 리뉴얼을 좀 하시던가 아니면 정말 안 좋으면 차라리 이거를 해지를 하고 새로 가입하는 게 나한테 더 큰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럼요. 그런 것까지도 다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보험 장터 통해서 상담 받아보시길 바랄게요. 1544-5788 보험 장터였습니다. 자,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의 주제는 자, 중국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어떤 이야기부터 좀 해주실 건가요, 교수님? 일단 중국 이 얘기 하는 거 참 사실 좀 부담스러워요, 저. 왜냐면 이게 너무 네. 요즘에 그 반중 네. 넘어선 네. 현중 정서가 너무 지나다 보니까 이게 마치 뭔가 제가 변호를 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도 있을 것이고 네. 그런 부분이 조금 조심스럽긴 합니다. 아니 역사적 사실만 짚어주시면 되죠, 뭐. 네. 저는 이제 역사적 사실도 사실이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네. 혐오라고 하는 감정을 우리도 당했던 적이 있고요. 네. 조선인이라는 이유로, 네.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네. 이제 그랬었던 조선인들이 또 누군가를 네. 혐오하고 심지어 학살을 하는 역사까지도 네. 나아갔었던 적이 있는데 이게 요즘 교과서에는 있는지 모르겠어요. 교과서에도 나오지도 않고요. 제가 이걸로 뭐 어디 가서 강의를 하거나 이렇게 뭐 특강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 아예 다 처음 듣는 이야기시래요. 들어온 적이 없는 이야기라고 하시거든요. 네. 저도 이거 처음 들어요. 저도 처음 듣습니다. 예. 그러니까 교과서 교과서 아예 없고 기사에서 뭐 이런 게 있었다 정도는 봤지만 역사책 전체를 통틀어서 제가 배웠던 거에서 안 나와요. 아예. 네. 그리고 저희 뇌피셜 주제 할 때마다 제가 항상 유튜브에 검색을 해보거든요. 근데 어떤 주제든 진짜 기본적으로 몇십 개씩 동영상이 나오는데 이건 영상이 딱 한 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모른다 그 네. 생각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의 현중전선은 사실 이제 중국 공산당에서 네. 좀 시작된 부분이 있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었고 또 6.25 당시에 중공군이 참전하면서 좀 이렇게 전세가 바뀌었던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보수에서는 그런 것들로 좀 싫어하는 줄 알았는데 이 현중의 정서가 사실 뿌리가 좀 깊은가 봐요. 아주 뿌리가 깊고요. 일단 100년이 넘었으니까. 그리고 이것도 좀 하면은 저 비겁하게 또 저런 얘기를 뭐하러 섞어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세계 공통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세계적으로 중국인들이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말하는 중국인이라고 하는 게 화교입니다. 네. 이 화교들이 학살을 당한 경우가 굉장히 잦아요. 특히 동남아시아에서 많이 학살을 당하기도 했었고요. 네. 한국에서도 이때는 식민지 조선이죠. 일제강점기 때 조선에서도 학살이 있었습니다. 네. 어느 정도냐면 수백 명이 죽고요. 수천 명이 중상을 입었고요. 네. 당시 식민지 조선에 살고 있었던 화교들의 절반이 떠나가야 했습니다. 근데 그 학살의 그 정도가 어느 정도였냐? 그냥 와 하면서 팍 싸워가지고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러냐? 아니에요. 잔인합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여러 편의 학살을 다뤘잖아요. 네. 관동대 학살도 있었고 4.3도 있었고 5.18 민주화 운동도 있었고 네. 여러 번의 학살을 다뤘는데 그때랑 비슷한 잔인함이 네. 우리라고 하는 지금 식민지 조선인 그리고 한국인들에게도 나타났어요. 그리고 대단히 잔인한 방법으로 중국인들을 학살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네. 이게 교과서에도 나오지도 않고 반성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이것도 참 그건데 우리가 잣대는 똑같아야 됩니다. 네. 역사에서 잣대는 똑같아야 돼요. 우리가 관동대 학살에서 학살의 네. 피해라든지 이런 거 그 일본은 한 번도 인정한 적이 없고 기록이 남아 있는 거 하나도 없고 네. 그 누구도 양심적으로 무엇인가를 제대로 네. 좀 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거를 강도 높게 비판을 했잖아요. 네. 조선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대로 된 반성이 없었고요. 그리고 기록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구술이라든지 이렇게 남아 재판 기록이 조금 남아 있는 거. 근데 왜 재판 기록은 근데 남아? 그럼 재판 받았다는 거네. 그러면 반성했던 거 아니야? 그 재판의 주체는 일본이었습니다. 조선 총독부가 재판을 한 거예요. 네. 그렇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제대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타인에 대한 혐오에 대해서 한 번도 제대로 반성한 적이 없습니다. 이건 굉장히 큰 문제예요. 그리고 이러한 경험들이 그리고 이러한 혐오 감정이 제대로 반성되지 않은 채 해방 이후에도 이어졌고요.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인들에 대한 혐오 정서, 중국이 잘못하는 거 많죠. 네. 중국이 뭐 동북공정부터 문화공정부터 다양한 부분에서 뭐만 지금의 하면 한국, 지들이 원조라는 거 이거. 네. 그런 거 그런 감정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 네. 그럼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정책,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어떤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비판할 수 있습니다. 네. 저러면 안 되지. 저건 문제가 있지라고 하는 것과 중국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저들은 미개하고 더럽고 수준이 낮고 비문명화되어 있고 야만적이고 이렇게 바라보면서 죽어야 할 사람들. 제가 요거를 조사하면서 좀 놀랐었던 게 이거를 제가 한번 댓글들을 조사를 한번 해봤거든요. 논문을 네. 쓸 일이 있어서 어느 정도로 혐오 감정이 심하냐면 이거 어차피 다 잘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되게 유행했었던 표현이 하나 있어요. 착장 죽장이라는. 그게 뭐예요? 뭐죠? 착한 짱깨는 죽은 짱깨다. 그런 혐오 표현이 있었어요? 이 혐오 표현 지금도 중국 관련된 기사에서 여전히 등장합니다. 있죠. 살아있는 중국인들은 다 나쁜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중국인은 죽어야 착한 거. 그래서 어떤 댓글을 보면 지구상에서 사라져야 할 존재로 묘사를 해요. 이 정도까지 혐오 표현으로 번지는 건 우리가 혐오를 통해서 가해 역사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네. 이거는 한 번 정도는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네. 사실 2025년 지금의 대한민국이 가장 위험합니다. 이 혐오에 있어서. 네. 지금 당장 시위 현장에서 요즘에 계엄 이후로 네. 시위 현장에 나가면 그냥 지나가는 사람 그때 교수님 네. 말씀해 주셨잖아요. 뭐 한국말 해봐. 너 이상한데 중국인 사람처럼 생겼는데. 아니 홍콩 기자가 네. 현장에서 쫓겨났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그 사람이 진짜 중국인이었거나 대만인이었거나 홍콩 사람이었다. 그 흥분되어 있는 군중 사이에 네. 그 사람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죽었을 수도 있죠. 그거 가해입니다. 네. 그 가해예요. 근데 그 감정을 정말 여기 있는 우리는 공유하지 않고 있을까? 우리도 모르게 우리 속에 스며든 그런 비하나 또는 이제 반대. 네, 네. 있습니다. 솔직히 없다고 할 수 그렇게 없어요. 호감을 갖고 있진 않아요. 저는 네, 개인적으로. 맞아요. 네. 제가 하여튼 20몇 년 전이죠. 그 소위 말하는 이 운동하는 학생들 중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이게 이승만이 유일하게 잘한 게 화교 자본을 통제한 거래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화교 자본을 통제해서 한국이 그것을 그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있게끔 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냥 돌았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런 정도로 그래도 좀 더 생각이 있는 사람들도 네.
그런 생각이 전혀 없었던 거죠. 이게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한 걸 이해를 하지 않으려고 했던 거지. 아예. 그 아까 임재현 쌤이 얘기했었던 중국을 바라보는 관점이 전 세계적으로 별로 좋진 않다. 요 얘기가 사실은 이제 예전 JTBC 예능에 비정상회담이라는 각국의 출연자들이 나와서 한국말을 유창하게 구사하는. 그래서 미국 사람이 한 명 얘기했어요. 세계 경찰 국가는 하나 필요하다. 그거 미국에 하면 된다. 그리고 우리가 한다 해서 미국 사람이 얘기했어. 그래서 왜 너네 미국에 하냐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이 그럼 중국에 하는 것보다 낫잖아 했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했었거든. 그게 아마 그 말씀하셨던 그런 전 세계적인 그런 느낌이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있다는 건 사실인 거고 그것과는 별개로 교수님 말씀하셨던 그런 어떤 중국말 해봐가 현장이 있었던 것이 저는 이제 계속해서 그 박열이라는 영화가 참 좋다고 했었는데 그 감옥을 돌아다니면서 한국인들이 참 조선인들이 발음하기 힘들었던 일본어 발음을 시키면서 조선인인지 그냥 일본인인지 구분하면서 무참히 학살했었던 그 장면처럼 오버랩돼서 보였어요. 굉장히 좀 슬픈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은 것과 별개로 우리가 국가 폭력을 함부로 남용해서는 안 된다. 일반적인 무고한 사람을 아무리 내가 싫어하는 국가의 국민이라 하더라도 폭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관점으로 전 이 방송이 좀 나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죠. 네,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저희 짱깨란 말이 희한하게도 저희 30년 전에는 그렇게 비하적인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짜장면 파는 그런 사람들이란 소리였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아주 모멸적 이런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듣는 화교에 와서 그 저기 중국에 하는 사람도 뭐 그냥 이렇게 했던 데인데 어느 순간에 굉장히 경멸적인 걸로 바뀌어갖고 아마 그 내용이 들어가는 거겠죠, 아나? 그러니까 그것도 참 그래요. 처음에 시작도 좋은 의미로 쓰이진 않았겠죠. 그렇죠. 근데 비하하는 의미로 썼는데 워낙 많이들 쓰다 보니까 어른들이 다 쓰니까 저도 어렸을 때 아무 생각 없이 짱깨 그렇죠. 먹으러 갈래 짱깨 이렇게 했었거든요. 이렇게 되니까. 지금은 쓰지 않지만. 그렇죠. 지금은 이거는 아주 큰 문제가 되니까.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그래서 좀 구분해야 될 게 있습니다. 네. 이것도 참 네. 흥미로워요. 네. 한국에서의 화교와 해외 다른 나라에서의 화교가 다릅니다. 일단 다르다고요? 달라요. 어떤 게 달라요? 그냥 다 디아스포라의 개념 아니에요? 이주 간 사람. 2주 간 맞는데 네. 지금 그 한국에서 화교라고 불리는 사람들은요. 네. 그 이후 지금 한중 수교 이후에 네. 지금 중국에서부터 또 들어오고 있잖아요. 네. 한국으로 들어오고 있는 제중국 조선, 네. 제중국 한국인 혹은 그냥 한족 중국인들이 지금 한국으로 오고 있습니다. 노동을 하러. 네. 이들과 화교가 서로를 다른 존재로 인식해요. 이제 저는 하이라 씨가 화교잖아요. 네. 최수정 씨 부인. 네. 그러니까 그리고 후인정 감독이라고 하는 배구 선수 선수. 다 화교거든요. 네. 근데 그 아버지는 후우키 씨라고 국가대표 감독까지 했어요. 한국에. 그러니까 그들의 정체성은 사실은 뒤에 온 중국 본토에서 온 사람과 다른 것 같아요. 아예 달라요. 그러니까 아예 다르고 지금 말씀하신 건 사실은 중국하고 수교 전에는 대만하고 우리가 수교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와 더 가까운 것 같아요. 느낌이 아예 그 다른 부분 같아요. 뭐 그것도 영향을 미쳤겠지만 이렇게 화교 지금 화교라고 정체성을 갖고 있는 네.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알아요. 그리고 그 한국에서 얼마나 반중국 정서가 강한지를 당연히 체감하죠. 네. 당연히 체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리두기를 해요. 이들과 새롭게 온 사람들이랑. 네. 그래서 거주지도 분리되기를 원하고요. 중국풍의 느낌을 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반중국 정서라는 게 전통적으로 강하기 때문에 이쪽 지역은 네. 그걸 드러내지 않으려고. 오히려 더 한국 사람처럼 행동하려고 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 차이나타운 있잖아요. 네, 인천에. 인천에도 있고 네. 지금 부산. 요즘에는 그 서울에도 보면 뭐 건대 입구 쪽이나 이런데 네. 차이나타운 느낌이 나는 일부 데들이 있죠, 있잖아요. 그런 데들 대림동 막 이런 데들 이런 데들에 화교들 살지 않습니다. 거기서의 화교는 중국이 노동자의 그거네. 그래서 20세기 21세기 들어가기 전까지 네. 전 세계적으로 차이나타운이 없는 나라가 거의 없었는데 한국이 대표적이었어요. 그렇죠. 맞아요. 차이나타운 일부러 두지 않아요. 워낙 반중 정서가 세니까. 세니까. 그래서 뭐 미국을 가든 어디들 가든 차이나타운 가면 딱
차이나타운하고 딱 했을 때 느껴지는 분위기 아시죠? 네. 용문이 막 이렇게 있고 빨간색 있고 네. 막 차이나타운이라고 써 있고 거기 들어가면은 중국 쫙 우리가 지금 인천 차이나타운 생각하는 거 2000년대 이후에 생긴 그렇죠. 거예요. 그 사실 전에 그거 그러지 뒤에 않았어요. 거죠. 뒤에 거죠. 2000년대 이후라고요? 네. 차이나타운이라는 명칭이 생기는 게 2000년대 이후입니다. 네. 저 고등학교 때도 차이나타운 있었는데? 암암리에 저기에 화교들이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알았고 그래서 거기에서 중국 상인들이 움직인다는 건 알았지만 차이나타운이라고 이렇게 입구부터 쫙 안 했어요. 해가지고 그렇게 안 했어요. 지자체에서 홍보하고 네. 이러는 거를 원치 안 않아요. 주민들이 싫어했어요. 오히려 주민들이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중국에 있는 차이나타운에는 화교들은 거의 다 빠졌습니다. 거기 지금 제중국 조선인들이나 중국 한족들이 좀 들어가 있는 케이스고 진짜 화교들이 많이 살고 있는 동네는 의외예요. 어디죠? 지금도 압도적으로 많이 살고 있는 동네가 따로 있어요. 연남동입니다. 왜 연남동 중국집 되게 많잖아요. 네. 예. 거기 이제 화상들이 하는 화상 중국집들이 거기 되게 많거든요. 맛있는 화상이라는 데가 뜻이 있어요. 뭐예요? 화상? 그 중국 상인인데 상인인데 뜻이죠. 그래서 연남동 쪽에 생겼었던 것도 역사가 있지만 그걸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원래 중국집이 더 많았었던 데는 을지로예요. 그래서 이름이 을지로잖아요. 네. 을지문덕 장군이 선생님 기를 눌러라. 중국의 기운 눌러라. 순하라. 거기가 원래 중국 상권이 쫙 장악하고 있던 곳인데 그때 이승만 정권 때도 한번 크게 화폐 개혁이랑 이런 걸 싹 하면서 엎었지. 화교 자본이 한번 싹 엎어지기도 했지만 박정희 때 거기를 재개발하면서 화교들을 쫓아내버립니다. 그래서 그 화교들이 이동하는 곳이 연남동이었어요. 네. 그래서 연남 연희 이쪽 동네가 화교들이 되게 많이 사는 동네거든요. 네. 근데 그 연남동으로 가게 된 거는 거기 학교가 있어요. 화교 학교.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네. 어딘지 압니다. 이름이 좀 한성 네네. 네. 그 학교 근처로 이제 화교들이 이렇게 쫙 살아가는데 이들이 2000년대 넘어서면서 그 이제 마포구죠 거기가. 네. 마포가 맞나? 연남동 마포 맞습니다. 맞아요. 네. 거기 지역구 그 자치단체장이 구청장이었겠죠. 그 중국이랑 그 수교되고 막 이러면서 여기 차이나타운으로 만들자는 논의를 엄청 했었어요. 근데 오히려 화교들이 반대했어요. 반대구나. 여기 차이나타운으로 묶지 마라. 그럼 중국인 그분들도 그렇게 불러요. 중국인들 들어오면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연남동에 화교에 맞는지 모르는 거예요. 중국인들 들어온다고 티를 안 내니까. 사실 이제 김재현 쌤이나 저 같은 경상도에서 올라와서 서울에 정착하는 사람들 경계인, 주변인 이런 식으로 그렇죠. 얘기하는데 그분들이 아마 그런 생각일 것 같아. 굉장히 강한 경계인 주변인. 그 연남동에서 유명하신 분이 스타가 있잖아요. 연복이 형. 이연복 씨. 이연복 씨가 이연복 거기서 이제 그것도 했던 것도 네. 거기가 다 중국집들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네. 오래전부터 이렇게 했었던 건데 그래서 한국에서의 화교는 스스로들이 이렇게 정의를 내려요. 1882년 이모군란을 계기로 이모군란. 한반도에 거주하기 시작한 청대 중국인들로부터 초등부터 고등학교까지 학교에서 2세 교육을 이수한 이들. 근데 왜 기준이 이모군란이에요? 그때부터 조선에 이제 그 중국인 그 무역상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네, 이때부터. 네. 그 전까지는 중국인 무역상이 조선에 들어올 수 없죠. 네. 왜냐면 조선은 무역을 하지 않으니까. 조청 수륙 무역장정. 그거 아닙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해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전까지 중국과 이거 다 했는데 또 아니 원래 우리 그런 사람들이라니까. 중국과 조선의 무역은 공무역만 있습니다. 늘 이번 방송을 그러니까 처음이다라고 생각하고 여기 사람들은 다 영민이들이다. 롱런의 비결이에요. 우리는 알죠. 하지만 시청자 중에 이 방송을 우리 처음 연기하는 보시는 분들. 거라니까 우리.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게 뭔지 아세요? 뭐죠? 시청자들은 다 아는데 여기만 모를까봐. 그럴 가능성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들 스킵할까봐. 중국과 조선은 공무역 시스템입니다. 공무역. 그러니까 이제 조공 책봉을 통해서만 이제 무역을 하다가 1882년에 조청 상민 수륙 무역장정으로 무역이 허가가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중요한 게 이때 중국에서부터 조선이랑 무역하는 사람들이 한양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른 데들 이미 1876년에 이미 일본이랑도 수교를 맺었고 이제 조약을 맺었고 강화도 조약을 맺었고 뭐 여러 나라들이랑 맺었지만 거의 다 대부분 허락된 무역은 개항장입니다. 뭐 3대 개항장, 뭐 5대 개항장 이렇게 늘려나가잖아요. 네. 개항장에서의 제한된 공간에서의 무역만 허가요. 근데 조천상민 수륙 무역장정 그게 아닙니다. 한양에 무역상이 들어올 수 있게.
그렇게 되면서 그때 있잖아요. 용산에서부터 쭉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해가지고 지금의 을지로뿐만 아니라 소공동 그쪽뿐만 아니라 옆으로 조금만 더 들어가면은 창덕궁 옆에 지금 해화동 그쪽도 중국인 무역상이 엄청 많이 살았어요. 그쪽으로 이제 무역상들이 들어와서 중국과 무역 관계를 맺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미 이때부터도 조선의 개화파들은 갈린다고 그때 말씀드렸죠. 그 친중이냐 아니면 배중이냐로 나뉩니다. 흔히 얘기하는 온건개화파라고 하는 사람들은 중국식 개화, 중국식 근대화를 하면 된다라고 했지만 거의 대부분의 개화파, 진짜 개화파, 뭐 김옥균을 비롯한 우리가 많이 다뤘었던 그런 찐 개화파들은 그들을 개화파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보수 수구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 만들어지는 이미지가 뭐냐면 처음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굉장히 드라마틱한 변화인데 중국은 반문명이라고 하는 그 레테르가 붙기 시작해요. 저들은 개화되지 않고 근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에 밀리고 있는 거야 라고 하는 이미지가 개화파들 중심으로 먼저 만들어집니다. 네. 그런데 그게 완전히 고착화되게 되는 건 청일전쟁 이후죠. 일본한테 이제 전쟁까지 졌어요. 네. 그렇게 되면 조선인들 입장에서는 와 이건 진짜 인식의 전환이 한국 사람들한테 되게 빠른 것 같아. 네. 촥 하고 변해버립니다. 저들은 절에서 망했지. 일본한테도 지네. 네. 이렇게 되면서. 쟤네는 망한 나라야. 쟤네들은 근데 왜 망했을까? 라고 생각해 보면 쟤들은 근대화되지 못했고, 근대화의 반대말은 야만이고, 저들은 야만이네. 문명화되지 못했고, 야만이고, 뒤떨어지고, 미개하고 이런 이미지들이 조금씩 생겨나기 시작하는데 더 이 이미지가 고착화되는 게 뭐냐면 상권을 일본한테 뺏기면서 여기에 남아 있는 중국, 그러니까 식민지 조선, 이때는 식민지 아니죠. 조선에 남아 있는 중국인들의 위치가 애매해지기 때문이에요. 저들이 왜 망했을까? 문명화되지 못해서. 그럼 쟤네들은 어떤 존재지? 하고 쳐다봐요. 중국인을. 근데 여기에 남아 있는 중국인들은 자본가가 아니네. 노동자들입니다. 노동자들이. 하층 노동자들이. 하층 노동자. 지저분하고. 그러니까 그게 표본이 됐구나. 그렇죠. 그게 이거 일본에 크게 따지면 일본이 만들어낸 문명화론 안에 들어간 거예요. 조선인들도 그 안에 빨려 들어간 겁니다. 우리는 왜 망했지? 문명화돼서 못해서 일본한테 그렇게 된 거죠. 일본이 그 일본은 되게 문명화된 옆을 봤어요. 중국은 얘네는 뭐 하는 애들이지? 일본한테 전쟁 졌잖아 쟤네. 근데 하고 있는 것도 보면 우리랑 문화도 달라요. 잘 씻지도 않는 것 같고. 네. 뭐야? 근데 하는 일이 뭐야? 하층 노동자예요. 이들이 하는 일이 보통 다 하층 노동이었어요. 그럼 이미지들이 다시 한번 마치 일본으로 노동 갔었던 조선인들이 일본인에게 받았었던 그 시선 그대로 조선인들은 지금 조선에 들어와 있는 중국인들에게 그대로 덮어 씌우는 겁니다. 이 이미지가 계속적으로 만들어져요. 네. 근데 문제는 조선은 그러다가 망해가지고 일제 강점기로 접어드는 네. 거죠. 그러면 이제는 중국은 신해혁명 이후로 나라는 있어요. 특이하죠 그게. 나라는 있는데 나라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신해혁명으로 나라는 만들어졌지만 이 중국 사람들은 중국인이라고 하는 느낌만 갖고 있지 자신의 국적이 뭔지 내가 누구로부터 보호를 받는지 이런 느낌이 없습니다. 그런 상태로 막 떠돌아다녀요. 그 영화 마지막 황제 보면 그런 것들이 좀 나옵니다. 네. 근데 이제 원래 상인을 하던 사람들이 남아있다가 노동자로 전환되기도 하고 이제부터는 식민지 조선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그 정말 혼란한 중국의 그런 어떤 말도 안 되는 그런 복잡한 정세 속에서 갈 데가 없어서 밀려서 결국은 육로를 타고 배 탈 돈도 없어서 육로를 타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지금 조선에 들어와 있는 중국인들이에요. 네. 그래서 보통 보면은 처음에는 여러 지역에서 이렇게 들어오다가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게 산둥성이거든요. 그 산둥성이 이제 접해 있잖아요. 네. 가깝게. 그 산둥성을 통해 가지고 조그마한 배를 타고 이렇게 넘어오거나 아니면 지금 식민지 조선이에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식민지 조선이랑 압록강 도만강 너머에는 만주는 이때 지금은 이 만주국이라는 게 생기는 건 30년대 이후예요. 네. 그럼 그 전에는 여기가 뭐였을까요?
그냥 땅? 그냥 땅이에요. 진짜 땅 그냥 땅이에요. 중국 땅이라는데 제대로 관리는 안 돼요. 그래서 여기 군벌이 있어요. 네. 근데 군벌이 무슨 그걸로 어떤 그 법적 그걸로 여기 뭐 다 그러겠어요. 무정부 상태에 다름없습니다. 사실상 무정부 상태인 거예요. 네. 근데 그 상황에서 여기에 일본 친구들이 계속 있는 거예요. 일본 애들이 여기 개발하려고. 왜냐면 여기 만주 침공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군벌이랑 일본 애들은 서로 또 친하게 지내고 멀어졌다가 친하게 지냈다가 멀어졌다 친하게 지냈다 계속 그러고 있고 네. 그런 상태인 겁니다. 네. 또 그런 상태에서 조선인들이 그래서 또 기분 나쁘실 수도 있는데 네. 조선인들이 만주로 일하러 가기도 한단 말이에요. 만주 네. 설립 이전에. 네. 많이 갔죠 만주로. 땅을 개척해라. 네. 자 그렇게 해서 갔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 만주에 있는 땅에 있는 네. 이 조선인들은 뭐예요?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혹은 국적은 일본이죠. 어떤 그거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사실 거봐 그때 일본 국적이었다는 거 그대로 하는 거잖아. 국적 일본 아닌가요? 네,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그래 국적이 되게 복잡해요. 아. 저번에도 한번 국적 관련해서 제가 말씀 정리를 한번 해드린 것처럼 국적 안에도 조선적이라는 게 이름이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런데 중국인들이 바라보는 시선이 중요합니다. 중국인들은 여기서 일본인들한테 땅도 뺏기고 일자리도 뺏기고 우리는 나라도 없고 여기에 군벌이 들어와 있고 우리를 지켜주는 사람은 제대로 된 사람들도 없고 이래요. 근데 여기에 일본인들이랑 그래서 사이가 안 좋아요. 농민들은. 네. 근데 여기서 조선인이 왔어요. 네. 그럼 얘네 뭐지? 일본의 앞잡이. 일본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래? 일본인이랑 똑같이 생각을 해요. 그리고 법적으로 보장받지는 못하지만 국적이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다고 그때 말씀드렸죠. 네. 그런데 여기 해외에 나와 있는 조선인들에게 네. 어쨌든 일본의 국적 안에 있는 조선족을 주다 보니까 일본에서 관리를 해요. 네. 일본에서 관리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때 만주로 갔던 조선인이에요. 어떤 선택을 하셨을 것 같으세요? 어떻게 살아가셨을 것 같으세요? 살아남으려면 일본한테 잘 보이려고 하겠지. 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달콤했겠어요. 얼마나 달콤해요. 어차피 개척하면 내게 된다는 생각을 하니까. 그것도 있고 조선에서는 일본인이 1등 신민이고 2등은 조선인이에요. 2등 신민이에요. 근데 거의 대부분의 비율상 일본인과 조선인이에요. 그러면 조선에 살고 있는 식민지 조선에 살고 있는 조선인은 언제나 꼴등 신민입니다. 근데 만주로 갔더니 밑에 중국 애들 있어. 깔린 게 2등 신민이긴 한데 중국 애들이 있는. 깔린. 어떤 선택을 할까요? 무시합니다. 무시해요. 그 감정이 서로 계속적으로 부딪혀요. 계속적으로 만주라는 공간에서 부딪히고 있고요. 이거를 조선인 언론이 계속 자극합니다. 계속 자극을 해요. 지금 만주 땅에서 한국 조선 사람들 중국 애들한테 차별받는다. 뭐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세계적인 경제가 공항 막기 이전부터 대공항이 있기 전부터 이 식민지 조선에서 조선인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도 힘들어질 정도로 세계 경제가 나빠지고 거기서 일본 경제도 나빠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가운데서 농촌은 망해가고 도시라고 하는 거는 만들어지는데 그럼 농촌이 망해가다 보니까 여기에 농촌에 살고 있었던 조선인이 조선에 있는 도시로 나아가요. 그러면 하층 노동자가 돼요. 하층 노동자가 된 상태에서 경쟁해야 되는 건 일본인이 아니에요. 더 싼 가격에 노동을 하고 있는 중국인 노동자입니다. 이들과 붙어요. 네. 이들과 계속 경쟁을 해요. 그런데 자본가가 조선인이든 일본인이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본가라고 생각해 보세요. 누구 쓰실 거예요? 싼 사람. 싼 사람 씁니다. 싼 노동력을 써요. 네. 그러면 하층 노동자로 전락한 조선인들은 중국인을 혐오해요. 나의 일자리를 뺏어가는 네. 나쁜 놈들. 이 이미지를 또 이 식민지 조선이라는 공간에서도 계속 쌓아갑니다. 이 상황적으로
트럼프가 계속 멕시코에 장벽을 쌓자. 네.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멕시코인들이 뺏어갔다. 불법 체류자다라고 했었던 상황적으로는 굉장히 비슷한 예, 자국민을 그렇게 감정을 건드려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해주셨는데 이번에 트럼프를 지지했었던 사람 중에 히스패닉과 그 흑인들이 많아요. 근데 그들은 왜 그러면 도대체 반 히스패닉, 반 흑인 그 전략을 갖고 있는 그런 공약을 갖고 있는 트럼프를 지지하느냐? 트럼프가 매일같이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나는 이민자를 차별하는 게 아니다. 일리걸 이민자를 차별하는 거예요. 불법 이민자. 불법 이민자라고 하는 걸 딱 붙이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어렵게 영주권과 시민권을 딴 히스패닉과 흑인들 입장에서는 새롭게 넘어오는 히스패닉과 다른 노동자들이 싫은 거예요. 그걸 딱 그러면 구분해 주는 거죠. 크게는 나를 차별하고 있지만 디테일하게 들어갔을 때 나와 새롭게 들어오는 이민자의 차이를 두고 내가 꼴등은 아니잖아 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내 편인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이런 게 사실은 이때도 있었고 그거를 이 구조를 만들어내는 건 결국은 일본 제국주의입니다. 네. 지금도 미국의 흑인들이 똑같은 생각하고 네. 히스패닉 똑같이 생각하는 거. 그 구조 안으로 딱 빨려 들어가면 달콤해요. 그렇죠. 달콤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 늘 정치나 나의 현실의 상황을 강하게 핑계 댈 수 있는 곳을 사람들은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 새끼 때문이들이다. 이런 거 쉽게 빠져들 수밖에 없는. 그 또 일본 총독부 조선 총독부에서 일본 제국주의가 또 치사하게 하는 게 뭐냐면 이거를 분위기는 이렇게 확 띄워놔요. 그런데 관리는 안 합니다. 분위기는 쫙 해서 어떤 식으로 하냐면 중국인들 입국을 막았다가 네. 또 사정이 안 좋아지면 싹 풀었다가 막았다가 풀었다가 이걸 계속적으로 반복한다거나 네. 그 문명이라고 하는 그 테두리를 계속적으로 하면서 중국인들에 대한 안 좋은 기사를 쓰게끔 계속적으로 언론을 자극시켜요. 주요 언론들이 계속 동아일보, 조선일보 할 거 없습니다. 네. 혐오 정서를 계속 키우는구나. 그러면서 일어나는 뭐 유혈 사태나 이런 것들이 은 그냥 방치하고. 네.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대림동의 이미지. 네.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볼까요? 우리 솔직해질 수 있을까? 마이크 켜고. 근데 대림적 이미지를 키운 게 영화. 영화 그죠. 근데 가장 큰 부분은 거기 폭력배들이 난투를 벌였는데 경찰이 두드려 맞았다, 아니면 일반 시민이 맞다. 이게 사람들의 자극을 확 합니다. 네. 거기 오는 중국인들은 폭력배, 불량배, 그쵸. 조폭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실제로 조폭들은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이미지를 언론에서 한번 떼어놓으면은 머리에서 바뀌어버려요. 특히 굉장히 자극적이잖아요. 대림동 이미지 서로 한번 얘기하기 마이크 켜놓고 하자 그러면 못 할 거야 솔직하게. 아니, 솔직히 굉장히 네. 위험한 동네라고 네. 그렇죠. 인지하고 있죠. 네. 어. 근데 그 이미지랑 거의 흡사한 게 이때부터 나옵니다. 중국인들이 주로 거주하는 곳을 마굴이라고 불러요. 마굴. 네. 이게 일단 마약 네. 그렇죠. 아편. 아편쟁이들 사는 곳. 아편쟁이들 사는 걸. 아편쟁이들 사는 곳으로 묘사를 해버려요. 그러면 조선인들 이미지에 중국인들이 살고 있는 곳은 하여튼 뭔가 이상한데요. 가면 못 나올 것. 네. 그리고 이게 실제 있었던 기사 그대로입니다. 중국인들 앞에 붙는 수식어들이에요. 흉악한 중국인, 가증스러운 중국인, 수상한 중국인, 무도한 중국인, 잔인한 중국인, 무지한 중국인, 음흉한 중국인. 이게 중국인이라고 기사치잖아요. 조선일보, 동아일보 앞에 딱 붙는 표현이에요. 근데 수식어예요. 그게 대림동의 기사를 다룬 언론에서 바로 똑같이 나옵니다. 똑같은 지금도. 프레임을 만드는. 네, 똑같은 프레임을 만들어요. 이게 1920년대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2010년도에 똑같이 반복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미지들과 지금 만주에서 벌어지는 서로 간의 갈등과 식민지 조선 내에서 벌어지는 일자리 빼앗기가 탁 하고 만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조선인들이 중국인들을 가만히 두겠습니까?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근데 경찰 순사들은 그거를 못 본 척하는 두들겨 패든 말든 그거 되는 거죠. 1927년에 네. 만주 지역에서 중국인들을 중심으로 일본인 배척 운동이 일어나요. 근데 흥미롭게도 이 일본인 배척 운동에 조선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주에서 벌어진 일본인 배척 운동이. 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인들 눈에는 일본. 조선인은 일본인이에요. 근데 여기에 탁 하고 자극을 받은
조선의 언론들이 이거를 보도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1927년에 1차적으로 조선인과 중국인의 마찰 때문에 중국인들이 살고 있는 곳에 조선인들이 찾아가서 불을 지르기 시작합니다. 방화가 되는. 방화를 하기 시작을 하고요. 폭력이 시작이 돼요. 네. 폭력이 시작이 되고요. 근데 이렇게만 얘기하면은 어느 정도로 폭력했는지 감이 안 잡히잖아요. 네. 중국인들이 살고 있는 동네로 한 1,000명에서 많게는 3,000명이 한꺼번에 몰려갑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해외에 나가서 코리안타운을 형성해가지고 살아가고 네네. 있는데 그 지역 주민들, 현지 주민들 한 3,000명이 몽둥이 들고 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엄청난 공포죠. 그 공포가 네. 어마어마하죠. 네. 어마어마했습니다. 엄청 많은 사상자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못 가요. 여기에 살고 있었던 화교들은 다시 중국으로 못 돌아갑니다. 중국에 가봐야 별게 없기 때문에. 거기 뭐 그냥 거기 가서 굶어 죽나 여기서 맞아 죽나 약간 이런 분위기였군요. 실제로 이때의 그 인구 변화를 보면은 네. 1927년에서 28년으로 넘어갈 때는 인구수가 그렇게까지 줄지 않아요. 지금 보면 27년에 5만 명이 조금 넘었는데 오히려 28년에 5만 명이 넘습니다. 5만 2천 명까지도 더 늘어나거든요. 근데 이런 상태로 한 번 폭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살아가야 됐었어요. 그런데 진짜 큰 문제는 31년에 벌어집니다. 그게 이제 만보산 사건이라고. 네. 31년 7월에 만주에 있는 만보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실제로 유혈 사태가 벌어졌어요. 중국인과 조선인 사이에. 중국 농민과 네. 네. 조선 농민 사이. 이게 중국 땅이니까 네. 거기에 있는 땅을 조선인 농민들한테 네. 그 빌려줬어요. 여기까지는 서로 계약 관계였어요. 네. 계약 관계였는데 조선인들이 중국인을 무시한 거죠. 여기 살고 있는 중국인들을 무시한 거예요. 왜냐하면 조선인들 뒤에 일본 기관이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수로공사를 하는데 네. 중국인들 쪽에는 못 가게 막고 조선인들 쪽으로 수로를 내버린 따졌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가서 이렇게 하면 되느냐. 니네만 물 쓰면 어떡하냐 이렇게. 그런 과정에서 유혈 사태가 벌어져요. 네. 근데 유혈 사태가 벌어졌는데 사실 일본에서 들어와 가지고 정리는 하거든요. 만주 지역에 있는 일본 그 영사관에서 이걸 정리는 해줘요. 여기까지는 유혈 사태로까지는 번졌지만 사실은 정리는 해놓은 상태였습니다. 네. 정리는 심지어 이 정리를 조선인들에게 유리하게 정리를 했어요. 근데 이 사건을 만보산 사태라는 이름으로 네. 조선인 언론이 오보를 하기 시작해요. 가짜 뉴스를 뿌렸구나. 이때 유혈 사태로 조선인들 다수가 죽었다. 라고 오보를 냅니다. 사실상 의도적 오보죠. 네. 일본 제국주의에서 의도한 것이죠. 사실 그렇게 보기 힘들어요. 언론에서 오보를 낸 조회수 거는 아니 뭐 그러니까 팔리는 기사라고 생각을 그렇죠. 해가지고 그런 그렇죠. 거죠. 그런 거죠. 자극적 쓴 거죠. 그런 것도 있고 중국인들 욕하면 일단 좋아하거든요. 그렇지. 안 그래도 쌓여 있는 감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면 뭐 판매 부수도 판매 부수지만 이게 아마 글을 쓰는 이거 되게 중요한 건데 이것도 글을 쓰는 사람도 기자예요. 이때 동아일보, 조선일보 기자면 엄청난 엘리트입니다. 네. 이 엄청난 엘리트들이 머릿속에 갖고 있는 생각도 이런 생각이에요. 중국 놈들이 그랬을 거야. 중국 애들 조선인들 죽였을 걸. 이 전형적인 인식을 나타내주는 사람이 누구냐면 김동인이라는 작가예요. 유정? 아니요. 그 유정은 감자? 이제 그 이광수고 김동인이라고 하는 되게 유명한 소설가인데. 네, 소설 감자 아니야 감자? 감자 맞을 맞아요. 감자도 맞고 맞아요. 운영궁의 봄이랑 네, 맞아요. 견원 뭐 이런 쓴 작가예요. 이 사람이 이 배화폭동이라고 불리는 31년의 폭동을 기록을 하거든요. 수기로. 근데 그 시선이 명확하게 녹아 있습니다. 죽어도 되는 애들. 쟤네들이 문제가 있으니까 저렇게 맞는 거지. 문제가 있으니까 죽는 거지라고 하는 걸 그대로 자기 수기에 그대로 남겨놨어요. 중국인들은 죽어도 된다. 네. 당연한 거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 그 엘리트를 바라보는 관점이 나보다 공부를 더 잘했을 것이다. 좋은 회사에 다닐 것이다. 좋은 대학을 나왔다와 그 사람들이 실제 살아가는 사고관은 다른데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고 특히나 그렇게 이제 흔히 말하는 지금처럼 크로스 체크, 팩트 체크 이런 것들이 거의 불가능한 시기에 그렇죠. 나의 선입견대로 글을 써버리면 그냥 끝나버리는 거죠. 그냥 이때는 진짜. 그런 기사들을 동아일보, 조선일보에서 탁 썼어요. 그것도 인용해야겠지 다른 데서 네. 똑같이. 그때 이제 언론사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그게 이제 대표적인 거니까 그거를 받아든 그걸 받아본 조선인 하층 노동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개빡치죠. 쌓여 있던 감정이 어마어마하고 우리 아저씨 거기 있는데.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때 실제 만주로 나아가 있었던 조선인들이 많았어요. 한 달이 건너면 있어요. 네. 근데 만주에서 중국 애들이 우리 조선인을 죽였대. 우리 친척은 그럼 우리 옆 동네 김씨 아저씨 저기 갔었는데 이런 들고 일어나는 거죠. 들고 일어나서 본격적인 학살을 시작합니다. 조선 내에 조선 내에 있었던 화교들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학살을 하게 되는데 1차 사료는 없어요. 네. 없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없습니다. 1차 사료는 남아 있는 게 없어요. 지금 여기까지 상황만 들어도 참 너무 슬픈 게 오보 또는 선입견으로 인한 의도적 오보가 만주에서 벌어졌는데 그걸 조선인들이 조선 내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죽였다. 지나가는 사람들 죽이는 거 아닙니다. 그럼요. 의도적으로 찾아가서 죽입니다. 그 집단 주거지. 내 근처에 있는 만주가 아니라 그냥 그렇죠. 한반도에 있는 그렇죠. 그런 사람들 죽였다. 네. 진짜. 의도적으로 조직적으로 죽여요. 요게 이제 당시에 동아일보 기사 중에 그 당시 있었던 그 폭동을 재판한 기사거든요. 요렇게 나와 있습니다. 피고들은 7월 7일 여기서 피고는 중국인을 살해했었던 이 실명까지 나와요. 실명은 제가 그냥 없이 김모 씨, 정모 씨, 고모 씨가 중국인 학년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요게 그 선고예요. 피고들은 7월 7일 오후 8시경 독리 중국인 등흠화 37살을 톱으로 다리를 썰고 돌과 곤봉으로 쳐 죽인 것으로 재판정에서 시인하였다. 그들 공술에 의하면 피살된 중국인은 죽기까지 아무 반발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판결 온도는 25일이라고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잔인함이 우리가 지금까지 방송했었던 다양한 저희가 피해자로서 당했었던 학살과 다르지 않습니다. 굉장히 잔인하게 죽여요. 그 조선일보 조중동은 당시에도 친일 언론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일제를 향한 조선인들의 분노를 다른 곳으로 돌릴 곳이 필요해서 네. 그 대상이 중국인이었을 가능성도 높겠네요. 그거죠. 그냥 그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쪽으로 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집단 학살을 일본 헌병들이 묵인했네. 사실상 묵인합니다. 글로 터져라 이거지. 그렇죠. 1000명이 죽여도 되는 애들 그렇죠. 죽이면서 니들 분노 풀어 이거였구나. 그런데 그거에 대한 재판은 또 해요. 이렇게. 그래서 사형을 온도합니다.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하는 거거든요. 어떤 분이라고 하기에도 참 평양이 굉장히 심했어요. 여기 네. 주로 살고 있는 데가 평양, 인천, 서울 이쪽 서해안 쪽, 서북 쪽. 서북 쪽에 이렇게 주로 이렇게 모여 있거든요. 한 사람이 20명을 죽였습니다. 중국인 20명을 죽였어요. 근데 이 사람을 인터뷰가 아니라 이제 기사들을 쭉 보면은 불우한 환경에서 자라 평소에 사회에 대해 가지고 있었던 불평을 발산한 것이다라고 범인이. 그게 딱 말씀해주신 딱 그런 부분인 거거든요. 지금 일본 제국주의가 만들어낸 이 불평등한 시스템 속에서 조선인은 늘 가난했고 그 가난함 속에서 하층 도시민으로 살아가야 했었는데 나의 일자리를 중국인이 빼앗아 가고 있는데 이들은 늘 그 언론에서 보니까 미개하고 더럽고 음흉하고 폭력적이고 나쁜데 근데 우리 조선인이 만주에서 저 새끼들한테 우리가 맞아 죽었대.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쌓여 있었던 분노가 이런 식으로 표출이 네. 되는 겁니다. 사실 몇 명의 중국인들이 죽었는지 카운팅이 잘 안 돼요. 많게는 400여 명 이상이 죽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셌던 모양입니다. 이때 31년에 이 통계가 나와 있는데 30년에
6만 7천 명이 있었거든요. 네. 화교가. 근데 31년에 3만 6천 명으로 줄었어요. 반. 절반 이상이 도망간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그냥 도망갔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여기에 살다가 내가 죽을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하는 걸로 도망갔어요. 근데 진짜 가슴 아픈 게 그리고 난 다음에 중일 전쟁이 벌어지고 태평양 전쟁이 벌어질 때는 거기가 또 전쟁터가 되잖아요. 네. 또 죽을 각오로 옵니다. 죽으니까 이쪽으로 넘어. 네. 43년, 44년이 되면 8만 명까지 들어요. 어. 근데 이거 어디서 들어보신 적 있어야 돼요. 관동대학살 이후로 네. 조선인들이 일본에 살고 있던 조선인들이 쫙 하고 줄었다가 더 먹고 살기 힘들어지다 보니까 30년대가 되면 또 많이 일본에 살고 있는 조선인들 늘어나거든요. 네. 네. 그거랑 그때 똑같은 거예요. 네. 이거를 화교들이 그대로 겪습니다. 네. 그리고 난 다음에 해방이 됐어요. 네. 해방이 되자마자 이들이 선택해야 됐었던 건 이제 갈팡질팡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지금 국공내전이 내전 중. 촥 벌어지고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 네. 라고 하고 있는 동안에 결국은 중화민국, 그러니까 대만을 선택해야 됐었고 대만 국적으로 남아 있었는데 이승만 정권 때 화폐 개혁 2번 때려요. 왜냐? 대만과 사실 이때 당시에 한국의 기업이라고 할 만한 게 많이 없어요. 그런데 무역을 하고 있는 기업들의 대부분은 대만과 한국 사이의 무역입니다. 화상들이었나. 아니면 일본 사이의 무역은 아직 본격화되지도 못했죠. 왜냐하면 한일 수교가 안 됐으니까. 그러면 대중국 무역인데 이걸 하고 있는 사람이 화교들이었어요. 요걸로 먹고 살고 있었던 화교들한테 화폐 개혁이란 이름으로 자본을 뺏어버립니다. 그리고 박정희 정권 시기가 되면 한 번 더 들어가죠. 화폐 개혁 한번 하죠. 화폐 개혁합니다. 박정희 때도. 왜 근데 화폐 개혁이 중요하냐? 자, 산삼순백에서 산삼의 대중화를 위해서 야심차게 만든 산삼시대 광고입니다. 산삼이 좋은 줄 알았지만 금전적 부담으로 아직 경험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만들었고요. 산삼시대는 값싼 한약재는 물론이고 잔탄검, 덱스트린 등 어떤 인공감미료도 넣지 않았습니다. 7년근 산양산삼 70%의 목에 좋은 도라지를 배합해서 먹기 편하게 스틱에 담았고요. 첨가물은 제로 100% 국산 천연 원료입니다. 까다로운 스마트 해썹 인증도 받았고 그 어렵다는 미국 FDA 등급도 통과했습니다. 홍삼값의 산삼을 놀라운 가성비와 만족을 안겨드릴 산삼시대 꼭 한번 만나보세요. 산삼순백의 유명세를 이용한 유사 상품이 나돌고 있으니까 검색하실 때 꼭 산삼순백 브랜드 확인하시고 구매해주세요. 전화문의는 1666-1080 1666-1080번입니다. 네. 자, 여러분 산삼 시대입니다. 요거 늘 말씀드리지만 거부감이 전혀 없어요. 맛있어요. 그래서 먹다 보면 이제 맛있기까지 해서 그냥 기호식품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맛있습니다. 자, 요거 잘 챙겨 드시고 지금 이 꽃샘추위도 잘 이겨내시길 바라겠고 이게 봄철에 또 이제 알러지 같은 것도 좀 많이 올라오거든요. 면역력 떨어지고 따뜻해지면서 이 환절기 때마다 또 여러 가지 기관지 문제도 겪으시는 분들도 많은데 도라지도 들어가 있고 산삼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방면으로 여러분들 건강적 혜택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산삼시대 또 가격은 합리적이어서 구매하시기도 산삼순백보다는 훨씬 부담이 좀 덜해요. 맞아요. 자, 그러니까 산삼시대도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삼순백의 새로운 제품 산삼시대였습니다. 네, 맛있는 땅콩버터가 다이어트에 좋다고요. 맛있는 단백질, 저탄고지 다이어트 식단이 필요하다면 100% 땅콩버터 너츠어바웃을 추천합니다. 100% 땅콩버터 너츠어바웃은 무설탕, 무첨가 제품으로 땅콩 이외에는 아무것도 넣지 않았습니다. 든든한 다이어트는 100% 땅콩버터 너츠어바웃. 압도적 고소함에 빠지고 싶다면 우리 아이도 댕댕이도 온 가족이 먹을 수 있어야 한다면 북미 150년 역사의 전통 레시피로 만든 100% 땅콩버터 너츠어바웃입니다. 사과 반쪽, 너츠어바웃 한 스푼이면 한 끼 식단 완성, 저탄고지 다이어트 완성입니다. 100% 땅콩버터 너츠어바웃으로 만든 맛있는 땅콩버터를 마음껏 즐기세요. 더보기 링크에서 2개 이상 구매 후 배송 메시지에 역사 뇌피셜 근홈을 입력해 주시면 2월 28일까지 독일 유기농 호밀빵을 증정해 드립니다. 2개 이상 구매하시면 2월 28일까지 독일 유기농 호밀빵까지 같이 나간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네, 자 여러분 100% 땅콩버터 너츠어바웃입니다. 자, 요거 저희가 그 광고한 지가 꽤 됐는데 많은 네. 분들이 좀 구매를 해주신 것 같고 워낙 요즘 이 100% 땅콩버터가 인기가 많아가지고 혈당 관리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거의 뭐 필수 구매 제품 중에 하나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과일 드실 때도 이걸 발라서 먹고
그리고 다른 채소 같은 거 먹을 때도 그냥 이걸 소스 땅콩 소스로 찍어 드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사과. 네. 저희 애는 사과 요거 찍어 먹어요. 사과에 이렇게 발라서 먹더라고요. 진짜 맛있습니다. 사과 월남쌈 이런 데도 맛있잖아요. 아, 네. 월남쌈. 네. 네. 샤브샤브 먹을 때도 요 땅콩 버터 갖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소스 맞아요. 만들어 먹으면 진짜 맛있습니다. 네. 자 꾸덕하니 맛도 좋고요. 자, 이 다른 이 합성 첨가물 같은 것들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자, 이 위에 이 땅콩 오일 같은 게 뜰 수 있어요. 그럼 그냥 섞어서 드시면 됩니다. 그게 오래됐거나 뭐 상폐된 게 아니라 원래 100% 천연 땅콩 버터의 특징이에요. 기름이 위로 올라오는 게. 그건 잘 섞어가지고 드시면 되니까 문제 없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100% 땅콩 버터 너츠 어바웃이었습니다. 왜 근데 화폐 개혁이 중요하냐? 이들은 외국인이기 때문에 현금 장사를 해야 돼요. 저축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제대로 은행 가가지고 바꾸지 못하면 네. 갖고 있던 돈은 그냥 똥입니다. 자본을 뺏겨요. 두 번째는 부동산을 1인 한 가구 1점포 1가구로 법적으로 제한을 해버려요. 근데 점포도 평수를 제한합니다. 그럼 할 수 있는 사업은 중국집밖에 없어요. 그렇죠. 배달 중국집이지. 그래서 중국집을 하거든요. 근데 중국집을 했는데 나중에 60년대 중반에 넘어가면 혼분식 장려운동 이런 거 하면서 쌀 들어간 중국 음식 못 팔게 해요. 볶음밥 못 팔게 못 팔게 하고 막 이런 네. 식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면서 여러 번의 타격을 줍니다. 그리고 찹쌀탕수육 나온 지 얼마 안 된 거예요. 그럴 거예요. 그게 진지한 얘기일 거예요. 사실. 예. 그러다가 그 소공동을 재개발하는 과정에서 쫓겨나서 연남동까지 가게 돼. 이런 거를 다 경험했었던 게 화교들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한국 사회에서 90년대 넘어가고 80년대 넘어가고 90년대 넘어가면서 조금씩 동화되기 시작을 해요. 다 지금 화교분들 다 한국어 쓰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동화되기 시작해갖고 조금 이제 이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겠다 우리도 하고 있는데 한중수교 갑자기 방송. 한중수교 이후로 네. 중국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거기에 더불어서 반중정서가 일어나는 거예요. 네. 그럼 이 화교들이 지금 들어와 있는 음. 중국에서 넘어오고 있는 중국인들과 동류 의식이나 동질 의식을 갖고 싶겠어요? 섞이고 싶지 않겠죠. 섞이고 싶지 않습니다. 음. 그러다 보니까 자꾸 떨어지려고 하고 있는 게 지금의 화교의 모습인 거고 지금 원래 화교들한테 갖고 있었던 굉장히 안 좋았었던 그 시선을 제중 교포들이나 이쪽으로 토스해버려. 지금 토스를 해가지고 지금 지금 한국에 살고 있는 제한국 중국인들에게로 옮겨간 거죠. 사실 한국은 이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된 성찰이나 반성을 해본 적이 없어요. 요게 지금 조금 필요한 시점이 지금이지 않나.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오늘 처음 듣는다는 것 자체가 그렇죠. 그럴 계기가 전혀 없었다라는 거에 대한 반증이겠죠. 그리고 직접적으로 경험을 하지 않았던 소위 말한 20, 30대들이 일자리 문제 여러 가지 겹치면서 반중 뭐 이런 얘기랑 그리고 엮여버리니까 그런 혐중이 돼버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코로나가 또 컸죠. 큰 이유가 됐죠. 이 한국- 중국에서부터 시작돼서 이제 우한 폐렴이라고 부르기 시작하면서 중국에 대한 이런 혐오 정서가 더 짙어졌고 또 이제 중국인 관광객들이 보이는 이게 특이한 모습들, 행동들 네. 같은 거 그들만의 이제 문화가 우리나라 문화하고 굉장히 충돌되는 지점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 혐오감이 좀 더해졌고 또 방공도 방공까지도 또 연결되니 더해졌죠. 이게 다 그냥 싹 접쳐버린 거죠. 그들을 비판할 수 있는 네. 다양한 조건들이 있다는 것까지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음. 한국 사회에서 반중점서가 만들어지는 2000년대 이후로 네. 한중수교 이후로 그 반중정서가 만들어지는 거에는 단계가 있어요. 네. 처음에 그 반중정서가 확 하고 불이 처음으로 붙은 거는 동북공정이었었고요. 2000년대 이제 초중반에 확 있었던 동북공정 문제가 있었고요. 그 이후로 한 번 더 촥 하고 번지게 되는 게 이제 사드 문제가 한 번 있어요. 네. 대중국 아, 무역이 사드도 막히고 있었죠. 있었던 그거 있었고 그 다음에 코로나 이렇게 축축축 되는데 그래서 중국의 정책에 반대하고 비판하고 그런 중국인들에 대한 어떤 그런 좀 우리의 지금 기준에서 좀 뭔가 어색한 모습들 있잖아요. 네. 좀 비위생적인 모습들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에 대한 어떤 비판의 지점들이 있다는 거를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그것이 곧 중국인 혐오로 이어질 수 있느냐의 문제는 아예 다른 맥락인 겁니다. 그들에 대한 혐오로 넘어가는 순간 이 혐오적인 감정은 얼마나 폭력적인 모습으로 옮겨질지 알 수 없어요. 그렇지.
그리고 우리는 이미 그 혐오적인 감정이 학살로 이어졌을 때 가해 역사를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이거 반성하지 않으면 이 비슷한 문제가 벌어졌을 때 또 하나의 새로운 학살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이거는 경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느낌이 그런 거 들어보셨어요? 대림동 여경 사건이라고. 네. 대림동 여경. 대림동에서 사람들이 난동을 부리는데 여자 경찰이 이거를 대응 못 해갖고 네. 막 아, 그랬는데 이거는 여러 가지 혐오 감정이 혐오가 다 섞여 있네. 그 대림동 여경이 주요 언론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엄청나게 있어요. 거봐 여자를 왜 경찰을 시켜? 가 봐봐 이 저기 조선 쪽 애들 너무 아니면 중앙에 너무 이거 대림동 봐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중국인 혐오와 여성 혐오 두 개가 다 들어가 있네요. 그게. 대림동 여경 사건이 결정적인 계기는 아닌데 상당히 큰 그 보면은 그게 계기점이 상당히 큰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막 쌓이다 보니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대림동이라는 지역 자체가 이렇게 물론 똑같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위험합니다. 근데 사람이 많으면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인구에 비해서 경찰 숫자가 적으면 위험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요소들 다 파악하지 않고 거봐 중국인들 위험하잖아라고 먼저 쳐버리니까 이건 좀 아닌데 이런 느낌들이 계속 나는 거예요. 이게 참 그게 그 싫은 것과 범죄는 구분되어야 그렇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인들을 싫어하는 것과 중국인들한테 가서 이유 없이 폭행을 간다거나 죽이는 건 범죄 영역입니다. 마찬가지로 중국인들도 우리한테 그렇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요. 이걸 구분해서 보는 것이 중요한 거고 아까 재원 쌤이 말씀하셨던 우리한테도 부끄러운 역사가 있었다라는 거. 지금 와서 이제 예를 들어서 누구에게 누가 사과할 것인가의 문제를 지금 당장 규정 짓기는 어려울 겁니다. 어렵죠. 누가 할 거예요? 누가? 누구한테 가서? 그때 맞아 죽은 아까 전에 잔인하게 살해된 사람들의 후손들한테?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다시 규정을 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는 고민해 봐야겠지만 우리 역사 중에서도 그러한 것들이 있었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용기의 영역일 수도 있습니다. 용기입니다.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그 이념이나 이데올로기가 중첩되어 있는 삶, 특히 뭐 4.3이라든지 이런 것들 봤을 때 국가가 폭력을 함부로 써서는 안 된다. 민간인들도 함부로 폭력 써서 안 된다.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본질적인 내용이거든요. 이 내용도 저는 좀 마찬가지로 좀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 지금 오징어 게임 2 지금 전 세계 93개국 넷플릭스가 유통되는 모든 나라에서 1등했거든요. 근데 그중 유독 한 국가에서 반발을 좀 했었어요. 베트남에서. 그렇죠. 강하늘 씨 아버지가 해병대인데 베트남전 참전한 걸 자랑스러워했다. 맞아요. 그 한 문장 항의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한미 동맹 굳건하고 전 앞으로 그렇게 가야 된다 보지만 거기에서 분명히 참전했을 때 한국 군이 했었던 만행들은 우리는 이거는 많이 알려진 거죠. 그럼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베트남이 기분 나빠할 수 있다고 있다. 저는 생각하는 당연하죠. 거죠. 여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데 참 슬픈 것이 뭐냐면 중국도 한국도 아닌 그 경계인들이 느끼는 이 감정을 어떻게 그래서 다시 돌아가면 누가 누구에게 어떻게 사과할 것인가가 남아있지만 이런 게 있었다라는 것을 한번 되짚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유의미한 시간이다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게 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확실히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전 세계적인 경향이다. 중국인에 대한 혐오나 약간 부정적인 감정이 최근에 그게 또 도드라졌던 게 중국발 AI 딥시크의 등장이었어요. 아, 그렇죠. 이게 사람들이 어떤 변혁의 현상으로 보지 않고 두려움의 맞아요. 대상으로 바라보면서 몇 개 국가에서는 딥시크 사용을 금지했어요. 저기 딥시크가 분명 우리 정보 빼갈 것이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 라면서 물론 경계할 수 있는데 그 밑에는 뭔가 혐오와 공포가 깔려 있죠. 이 되게 얼마 전 재작년이었나? 실제 미국의 상원이었나 하원이었는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네. 청문회가 있었어요. 네. 아 그분 누구였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싱가포르 사람이었어요. 네. 싱가포르 분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사람이 깠잖아요. 그래서 예. 아니 그거 말고 그거 아닌가? 싱가포르 분인데 싱가포르 그 되게 멀끔하게 생긴 싱가포르 출신 CEO예요. 그 나와가지고 맞아 기억납니다. 미국 그 딱 봐도 미국 전형적인 백인 의원이 계속 물어요. Are you Chinese? 아니라고. 싱가포르라고. 그런데 중국이랑 어떻게 연결돼 있지 않아요? 계속 물어봐요. 너 사실 중국인이지? 너 사실 중국 조상으로 올라가면 계속 물어봐요. 이 사람은
사실 중국인이어야 하고 그 미국 사람 입장에서 중국인이어야 하고 이 중국인이 이 기업을 갖고 있으니까 미국의 해가 되는 놈이야라고 하는 걸 그 청문회 자리에서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 사람 그냥 싱가포르 사람이었거든요. 뭐 싱가포르에도 화교가 많기는 하지만 네. 싱가포르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얘기합니다. 아니라고. 근데 그걸 씌우려고 하는 건 미국에서 활동하는 딱 봤을 때 아시아인들은 다 중국인. 그 중국인들은 다 지금 미국의 해를 입히려고 하는 존재. 좀 더 나가면 스파이. 그 이미지를 미국 청문회 현장에서 계속적으로 쏘아내고 그게 언론으로 나간다? 미국에서 혐중 감정이 안 드는 게 이상한 거예요. 이게 되게 슬픈데 그게 몇 가지 걸린 적이 있으니 뒤에 너도 그렇지라고 하기 너무 쉽고 사실 틱톡 문제도 마찬가지거든요. 맞습니다. 왜냐면 지금 트럼프 취임 전에 그 미국에서 그 상하원인가 통과됐어요. 미국인한테 안 팔면 금지. 금지했다 풀어졌어. 그래서 지금 전 세계 유튜버 구독자 1위일 수도 있는데 미스터 비스트가 그럼 내가 살게. 뭐 이게 왔다 갔다 말도 아니에요, 진짜. 근데 그렇다고 미국은 그런 짓 안 했나? 미국 오바마 때 똑같이 했습니다. 독일 메르켈 총리실부터 온 동네 다 도청했어. 네. 그러니까 이게 그 더 이렇게 몰아가는 것도 분명히 전 있을 것이고 그걸 옹호하는 거 아닙니다. 도청하고 이런 것들을 정보 빼라 이런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이제 쉬운 불리한 지형에서 계속 이제 여론전이 이어지고 있고 정치적으로는 한국에 일본이 공작하고 있다는 얘기도 있어요. 지금 뭐 펜타닐발 트럼프의 관세 전쟁이 시작돼 갖고 네. 오늘 2월 3일 그 주가가 폭락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쟁 시작은 사실은 그게 어디서 왔다는 거예요. 중국에서 왔다는 거잖아요. 트럼프 생각은 계속 주입하고 있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예, 지금 그 우리나라에 뿌리 깊게 박혀 있는 이 혐중 정서의 그 역사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공부를 해봤고 우리가 뭐 이 방송을 통해서 이러면 안 된다. 우리는 무조건 중국을 좋아해야 된다. 중국을 잘 지내야 된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싶은 게 그런 거 아니에요. 전혀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우리 한번 되짚어보고 생각해볼 계기로 삼으면서 지금 여러 가지 벌어지고 있는 세계 정세 같은 것들을 좀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갖추자. 우리는 또 우리 입장 나누면서 중국을 이용해야 될 필요도 있고 미국을 이용해야 될 필요가 있고 중국에게 패권을 뺏기기 싫은 미국이 어떻게 보면 몰아가는 상황에 우리가 또 말려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럼요. 이런 것들도 좀 경계하면서 객관적으로 바라볼 필요도 있고 또 일본과의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을 좀 우리가 객관적으로 바라보려면 이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뭐 그런 취지에서 준비한 방송이라는 점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방송에서 마무리하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또 재미난 역사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